Let me present our third and last speaker, Dr. Bumsun Park. Let me introduce him briefly. He's a professor at KAIST Graduate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where he served as a founding director from 2008 and to 2015. His ongoing research explores policy issues at this intersection between science, law, and governance from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Today he will speak to us about the center, basically, with the title Reshaping Nature Culture, Anthropocene, Robotocene, Capitalocene. Please welcome Professor Park.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Chiang-Chun, for moderating and giving an introduction. And I'd like to thank you all for coming to this event and staying with us until this point. I know this is a very busy season. At the end of the semester, probably you have a lot of things to do, but thank you for taking your time to come in. And also thank you all the special guests for giving wonderful talks. And then it's always a learning processes, and hoping we will be able to continue our interactions and learning with each other. And also thank all the staff members and other volunteers to make this happen. Okay, I'm going to speak in Korean from now on, but the slides are in English so that you may be able to catch what I'm going to say along with the translation.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르세이 미술관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면은 19세기 중반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깔린 들에서 수학을 마치고 종소리에 맞춰 기도하는 이 장면은 보통 이제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고 신께 감사하는 어떤 조화로운 그런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여기 가서 감상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서 그런지 이거구나 마치 루브르에서 모나리자를 봤을 때와 같은 그런 별로 감흥이 없는 그냥 체크했다라는 그런 느낌만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작품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0세기 초현실주의 화가인 달리의 밀레의 만종에 대한 고고학적 회상, 제가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한 건데 이란 그림이 있다는 거를 우연히 신문을 읽다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농지가 황무지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도 거의 안 보이는데 몇몇의 사람들이 거의 석상으로 보는 고대 석상 있잖아요. 그런 것 비슷하게 석상으로 변한 밀레 만종에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신기하게도 이 석상에, 제가 그냥 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석상에 나무도 있고요. 뭔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이 무생물과 생물 그리고 자연이 바뀌는 그런 어떤 것들을 포착을 한 거죠. 흥미로운 거는 이분이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는 시간에 대한 실험입니다.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옛날을 회상을 한다면 거의 한 100년도 안 된 옛날인데 회상을 한다면 어떨 것인가 라는 상상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한 가지 더 그림을 더 보여드리면 사실 이게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억의 잔상, persistence of memory라고 나와있죠. 여기 보면은 시간을 뜻하는 시계가 4개가 나오는데 거의 녹아있는 물체처럼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손시계인데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보이는 거죠. 거기 보면 이게 금속인데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생물이 금속을 향해 가지고 모여 있는 거죠. 사람은 거의 안 보이는데 사람의 흔적은 여기 보면은 눈꺼풀이 있습니다. 아마 달리가 자기 자신을 그렸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달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참혹한 상황을 보고 나름대로 과연 과거가 무엇인지,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데 재밌는 거는 퍼시스턴트거든요. 메모리를 퍼시스턴트하게 잡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보면은 제목이 이제 The Disintegration of the Persistence of Memory라고 해서 그 전 거의 시퀄인데요. 보면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잡았던 기억들도 해체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무도 해체가 되고 있고, 시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물 안으로 잠겨져 있죠. 저는 오늘 발표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인류의 공통적인 위기라는 측면에서 세계대전 이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깊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시간, 공간, 그리고 생명의 종에 대한 고정 개념, 관념을 깨는 훈련,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지구의 관계, 인간과 다른 종, 인간과 기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지구의 모습을 바꾸는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 밀레이 만종이 나온 19세기 중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컨저베이션 개념이죠. 환경 보존의 개념을 퍼뜨린 분으로 잘 알려진 G.P. 마시라는 분이 Man and Nature라는 책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고, 이 이후에도 많은 과학자, 서상가들이 비슷한 생각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거의 한 140년 이상 흐른 뒤에야 이런 얘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0년에 네덜란드 대기화학자이자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던 폴 크루첸이 International Geosphere and Biosphere Program이라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분야에 알고 있는 사람들만 읽는 소식지입니다. 뉴스레터에 보면 알겠지만 다운표로 있죠. The Anthropocene 해가지고 그리고 같이 쓴 유진 스토머라는 분은 미시간 대학의 바이올로지스트입니다. 생물학자입니다. 저기 민물에서 생명을 연구하는 그런 생물학자고 대기의 변화에 따른 산성 그런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엔트로포스니의 개념을 제안을 한 거죠. 제안하면서 지구 환경 시스템에서 인간의 역할이 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안됐고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밑에 보면은 Geology of Mankind라는 제목으로 네이처지에 이번에는 이제 폴 크루첸이 단독으로 썼는데 이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좀 더 짧은 것 뿐이죠. 이 내용이 퍼지면서 어떻게 보면 과학계에 넓게 퍼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목할 것은 이런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크루첸은 대기화학자고 스토머는 생물학자고 이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의기투합해서 지질학적인 개념을 제시한 겁니다. 이걸 제기할 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은 지질학자들이 생각하는 에비던스는 제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위나 지층의 증거를 가지고 지질학자들이 하듯이 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무모하고 노벨 수상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Radical Interdisciplinarity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데 그리고 대기화학자가 생물학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생물학자가 대기화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각자 고유의 영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보면은 또 그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질학자들은 대부분 냉소적이었죠. 이게 우리 테리토리인데 감히 대기화학자가 아무리 노벨상 수상자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영국과 호주와 미국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얼스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2007년부터 조금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2009년에 앤트로포슨 워킹 그룹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이것을 층서학회에 제안을 해서 에비던스를 모아가지고 제출해서 공식화하게 지질학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폴 크루첸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앤트로포슨에 대한 얘기가 점점 퍼지게 되고, 그러니까 스캇 노우스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더 이코노미스트지에도 나온 표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특집보로 웰컴 투 디 앤트로포슨을 꾸몄고, 그 내용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세상을 돌아가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이젠 그 방식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지구에 대한 엔지니어링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바꿨죠. 근데 이제 그거가 바꾸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곧 이어서 2015년에는 네이처지에도 인류의 세기, 즉 인류세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과학적 논쟁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변화를 보여드리면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안 자연사 박물관에 가보신 분 많이 있으실 텐데 거기 가면 1층에 여기 있는 코끼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이노소 공룡에 대한 게 굉장히 많죠. 거기에 압도가 되는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장기 계획으로 이제 스트래티지 플래닝을 만들어서 Natural History in the Age of Humans, 인간의 세기의 자연사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앤트로포슨이라는 말을 아주 특이하게 쓰지는 않지만 이제 인류의 세기를 생각해야 될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자연사 박물관을 가면은 다른 것이 인류세가 좀 더 중심이 되는 것이 전시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류세가 이처럼 큰 관심을 끌자 지질학자들은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질학자 중에서도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먼저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이 개념이 지질학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 충분한 화석 증거가 없다. 그리고 전통적 지질학과는 달리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질학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수억 년 지구의 역사를 봤을 때 인간의 시기는 너무 짧아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시기로 얘기하는 것이냐, 이거는 차라리 정치구호와 같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앤트로포슨 워킹 그룹을 이끌고 있는 영국 라이체스터 대학에 있는 자라세비츠와 같은 분은 인류세는 과학적인 개념이다. 이거는 우리가 편의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과학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방사능, 플라스틱, 알루미늄, 금속, 그리고 화합물, 방충제와 같은 화합물, 콘크리트와 같은 것을 마코로 삼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기가 대중과 그런 지질학계에서만 있었느냐? 생물학계에서도 사실 얘기가 많았습니다. 생물학계에서도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대부분 무관심했습니다. 무관심뿐만 아니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고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도 그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E.O. 윌슨인데요. 그 하버드의 유명한 그 진화 생물학자죠. 이분은 실제로 인류세 주창자들이 하는 얘기와 거의 비슷하게 지구의 절반을 인간이 아닌 생명, 비생명한테 나눠줘야 된다. 그러고서 인간이 다른 부분을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정도로 이 지구 전체에 대한 시각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트로포신 인류세에 대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고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을 거의 신의 반열로 굉장히 교만하고 여기 보면은 이기적인 그런 어떤 위치로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용상으로는 거의 특별히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클라이밋 사이언스 분야에서도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주 전폭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가 최근에 보면은 인류세라는 개념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리포트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송도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 IPCC라고 하면은 UN 산하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학 연구단이죠. 거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내는데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큰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이기제큐티브 서머리에도 엔트로포슨 얘기가 나왔고 챕터 1이 이제 배경에 대한 얘기인데 배경에도 엔트로포슨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 보면은 파리 협약과 엔트로포슨 개념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흥미로운 거는 엔트로포슨이 상당히 경계에 있는 개념으로서 굉장히 유용하다. 어떻게 유용하냐? 디스트리뷰션의 문제, 저스티스의 문제, 이런 로컬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룰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해야 된다. 이게 IPCC, UN IPCC 같은 데서 인류세의 개념을 거의 공식화한 것처럼 해서 썼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히스토리에서는, 제가 이렇게, 제가 전공이 이제 히스토리안들을 보면은 어떨 때는 굉장히 레디컬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근데 보수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새로운 개념이 나오거나 아니면 방법론이 나왔을 때 옛날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도 그다지 이렇게 반응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 시카고 대학의 distinguished professor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디페시 체크라바티라는 역사학자가 1909년에 The Climate of History, The Fourth Thesis,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페이퍼를 쓰게 됩니다. 이 페이퍼를 이후에 인류세에 대해서 긴가민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문학하고 사회과학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하던 사람들이 많이 설득을 하고 이쪽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체크라바티는 아까 달리의 그림에서 본 것과 비슷하게 역사가 단절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인류가 없는 미래를 상상하고 그 상상의 바탕에서 과거를 재해석하고 그리고 현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류가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 행위자, 에이전시가 됐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 사이에 있는 구분 자체가 희미해졌다는 얘기죠. 인간이 자연의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체크라바티 논문이 나오기 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철학자, 인류학자, 지리학자,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중에 브루노 라투어라고 과학적 사실의 본질을
과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구성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특히 이제 과학과 기술이 사회에서 어떻게 힘을 가지게 되는가, 어떻게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와 비생명체 사이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힘이 만들어지는가를 소위 말하는 액터 네트워크 티어리를 주창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일루센 논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이분 책에 보면은 체크라버티도 많이 인용을 하고 이제 정교하게 자기의 입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기사는 10월달에, 지난 10월달에, 올해 10월달에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나온 건데요. 여기 보면은 포스트 트루스 필라소퍼였던 브루노 라투어가 과학의 힘을 빌어서 뭘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분이 한 달 전에, 그러니까 9월에 과학자와 함께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실었습니다. 가이아 2.0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실었는데, 이제 가이아 2.0이라는 거는 가이아 이론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가이아 이론은 제임스 러블록이라는 과학자와 링 마글리스가 몇십 년 전에 이제 지구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항상성이 있다, 호메오스테티스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구를 그래서 이제 그냥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 가이아로 보자라고 제안했는데, 라투어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항상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떨어져 있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인간이 개입을 해야 된다. 그 개입을 할 때 과학의 힘을 빌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전에 라투어가 썼던 글들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게 된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페미니즘 철학자로 잘 알려진 도나 헤로웨이 같은 분도 인간의 개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라투어와 같이 전 지구적인 관찰을 하고, 그리고 어떤 제도적이고 큰 규모의 어떤 개입을 얘기하기보다는 각자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다른 생명체, 비생명체, 비인간, 기계, 이런 스피시스들과 종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킹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존재보다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트러블을 원천적으로 없앤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stay with the trouble, 트러블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체득을 하자. 체득을 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냐, 체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전 톡에서도 나왔듯이 이 모든 분들이 조금씩 입장은 다르고 관점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가지 사실, 그레이트 엑셀러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의 증가, 인구수의 증가 등등 모든 건 다 증가하고 생명 다양성을 감소하는 그런 사실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림을 보이면은 이제 석유를 채굴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CO2가 증가하고, 그 CO2가 증가한 거를 CO2가 증가한 거를 화석에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 코어 작업을 해가지고 그 코어에 있는 거를 해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지금 갑자기 늘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증거로 제시를 하는 거죠. 잘 알려진 플라스틱 섬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가지고 태평양에 거의 섬처럼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는 거죠. 이게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이 자체로 샤킹했는데, 더 샤킹한 거는 플라스틱을 먹고 먹은 물고기를 잡아서 안을 해부해 봤더니 플라스틱이 있더라. 더 샤킹했던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다른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나 다른 쪽에도 이렇게 가더라. 이게 먹이 사슬에게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 화석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 화석은 이 돌은 그 하와이에서 채취한 건데 그 플라스틱 글로머레이트라는 이름까지 지어졌습니다. 그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이 사진은 그 저희 센터의 그 김용진 연구원님이 저희 통영에 가서 그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거 보면은 거의 돌같이 생겼고 이제 플라스틱이 있지만 돌같이 생겼지만 이게 그 스티로폼입니다. 스타이로폼 그 뷰오이스인데 그 부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암초나 뭐 아니면은 그 양식을 하고 있는 데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스티로폼을 이렇게 띄워놓은 겁니다. 이게 그 갈고 닦여서 그 뭐 쓰레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돌처럼 보이기도 하죠. 어떤 것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예뻐서 그 조약돌과 그 거의 그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사실 인류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큰 반응을 보이는 게 이 닭입니다. 이 일반적인 닭이 아니라 식용닭인데요.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브로일러 치킨이라고 하는데 이 치킨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그 닭뼈가 그 화석이 돼서 그게 하나의 그 마커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실제로 연구를 해서 그 바로 지난달에 11월 달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로얄 소사이티 오픈 사이언스라는 그 전 합철지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치킨과 그 피그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죠. 근데 이거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무게로 봤을 때도 치킨이 피그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봐야지 알습니다. 이게 그 개수입니다. 마리수죠. 마리수. 개수가 아니라. 엄청나게 그 닭이 말하자면 식용으로 그 잡혀서 어느 순간에 치킨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제일 많은 새가 된 거고요. 그 등등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은데 더 흥미로운 거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 식용으로 쓰는 브로일러 치킨이고 이거는 이제 야생 치킨입니다. 뼈가 다르죠. 다시 말해서 그 자연 선택에 의해서 내추럴 셀렉션에 의해서 그 진화한 게 아니라 인간의 그러니까 그 artificial selection에 의해서 그 말하자면 진화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거의 그 다른 그 형식의 그 치킨하고 옛날 치킨이 그 이 식용 치킨을 보면은 괴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괴물 그 치킨다. 인류세가 얼마나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그 제4차 산업혁명과 비교해서 그 구글 트렌드를 그 조사해봤습니다. 흥미로운 결과는 엔트로포스인이 더 많다라는 거죠. 더 많은데 여기 보면은 그 빨갛게 그 표시된 그 나라들 거기에서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이 그 중에 하나죠. 한국에서는 인류세라는 그 말보다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일반인들한테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현상을 두고 한국에 이렇게 인류세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인류세 센터를 만들어서 빨리 이것을 전파하는 게 우리의 미션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중요한 개념을 빨리 알리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현상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거리라는 거죠. 왜 한국에서는 인류세라는 것이 크게 관심을 끌지 않고 산업혁명, 이노베이션, 혁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그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인류세는 사실 우리의 그 실존을 다루는 그 문제인데 왜 다른 것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일까.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 끝에 자연과 인간이, 자연과 문화가 하나의 혼합체라는 관점, 그러니까 네이처 컬처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도 바꾸고 그리고 그 지구도 바꾸는 그런 그 변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를 나눠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벗기 위해서 인간 아닌 다른 에이전시, 그러니까 여기서 로봇이라고 했는데 로봇은 그
머신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생명의 하나의 대표적인 에이전시인 로봇과 그리고 인간이 만든 제도, 기관, 카이스트 같은 것도 하나의 그 센터도 하나의 그 인스티튜션인데 이런 인스티튜션이 작동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사회에 대한 이해 자체도 굉장히 왜 인류세의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캐피탈로즘이라는 말을 세 가지를 병행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저희들이 인류세의 문제를 어떻게 포착하고 센싱이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가버넌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고 그 미래를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이런 걸 구도화해서 연구 그룹을 나눴는데 사실 나눌 때 약간 임의적인 게 있었고 그리고 이게 좀 더 플렉서블한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조금 공략할 수 있는 어떤 테마를 따진다면은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디제스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디제스터가 일어났고 그거를 어떻게 막고 이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책임도 한 가지 책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봇에 대한 연구 그래서 통칭해서 머신에 대한 연구 물론 이제 인류세를 센싱하는 그런 어떤 연구도 되겠고 아니면 AI나 다른 어떤 에이전시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머신에 대한 연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표현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게임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 디제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MZ라고 할 수가 있고요. DMZ를 Anthropocene Space로 보고 우리가 연구를 한다면 어떤 연구를 할 수가 있을까? 물론 DMZ에 대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구가 있을 텐데 그것과는 좀 차별성 있는 연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리고 Anthropocene에서 인간만 얘기 아니라 기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등등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몇 가지 얘기를 들자면 디제스터를 얘기를 할 때 이거를 하나의 이벤트로 보고 태풍이 불었구나 홍수가 났구나 지진이 났구나 그리고서 처리를 하는 하나의 이벤트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니까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사후 처리까지의 프로세스 전 프로세스를 굉장히 길게 보고 그러니까 슬로우 프로세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제안을 사실 스캇 노울스 교수님이 예전부터 제안을 했었는데 친구가 제안을 하면 굉장히 사실은 관심을 갖고 보다가 신문에서 보면 조금 더 강렬하게 그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욕 타임즈를 읽다가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입장을 굉장히 수려한 문체로 얘기를 하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디제스터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고 그러면 이 엔트로포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거기에 잘 맞는 거죠. 이게 크게 보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여기 보면은 소셜 밸류라고 나죠. 이 디제스터를 공부하면서 사회가 추구하는 밸류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인류세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회가 추구하는 밸류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DMZ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1년 전에 뉴욕타임즈에 마찬가지로 뉴욕타임즈에서 한강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투고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읽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때가 스칸노스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그 말로 전쟁을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투구를 해서 이 톡을 할 때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 셔더스라는 게 몸소리 치는 거거든요. 몸소리 친다는 거죠. 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몸소리 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Koreans really do understand only one thing. We understand that any solution that is not peace is meaningless. That victory is just an empty slogan, absurd and impossible. 굉장히 강력한 그 메시지거든요. 누가 승리를 하든 패자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그런 그 쪽으로 가고 있는 걸 염려를 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 DMZ가 갖는 그 아주 스페셜한 그런 미닝이 여기 보면 알겠지만 물론 그 밤에 찍은 사진에서 남한은 환하고 이제 북한은 그 약간 회색빛인데 그 중에서 여기는 더 특히 없죠. 네, 당연히 사람이 안 삽니다. 전혀 안 삽니다. 이제 그 DMZ고 그 아까 그 스칸노스 교수님이 탔던 그 관광열차입니다. DMZ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 주위를 살피면 더 흥미로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18년 그 윈터 올림픽을 하고 나서의 그 자연의 모습입니다. 그 메인 스테디움을 다 그 긁어낸 거죠. 그리고 스키장을 썼던 데는 이제 그 물론 얼음이 그 녹고 눈이 녹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 민낯이 보이지만 문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가버먼트와 그리고 센트럴 가버먼트, 뭐 환경단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인간의 힘으로 지표면을 이렇게 바꾼 아주 그 거대한 힘으로.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공존 번영이라는 올림픽을 두고서 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조금 더 보면은 이거는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이제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서울이라는 시가 물론 굉장히 발전했지만 88년 때는 굉장히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때인데 이 변두리에 있는 여기가 상계동 근처인데 여기를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보이려고. 근데 이제 3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철거를 하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던 곳에 나무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축소했던 그 나무가 네이처가 어떻게 보면 이게 테이크 오버한 가져간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잘릴 텐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아파트를 수없이 만들고 또 수없이 부수고 이 반복을 계속 할 텐데 그렇죠? 서울을 보면 엄청나게 아파트가 많죠.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스럽고 디제스트러스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이 슬라이드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발표한 슬라이드에서 갑자기 빌려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이 이제 오래돼서 붕괴되고 예측을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 디제스트에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로봇 얘기를 조금 하면은 이건 로봇 아니죠?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2015년에 네이처지에 있었던 굉장히 멋있는 표지와 함께 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지표 지형이죠. 층서를 그리는 어떤 그림들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인간의 형상을 만들었죠. 이제 로보토신에 대한 얘기고요. 거의 얼굴 형상이 비슷해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지난 여름에 전천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제 카이스트 AI 연구센터에서 인공지능과 윤리에 관련된 그런 어떤 심포지움을 했을 때 썼던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윤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걸 가져온 이유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고 알고리즘도 추상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갖는 의미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 실제로 에이전시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거다라는 그런 얘기고 여기 보면은 조금 이전에 개발된 어떻게 보면은 노인을 위한 로봇이죠. 그리고 밑에는 이게 후쿠시마 때 투입됐던 로봇입니다. 그럼 이 로봇들을 다 쓰고 어떻게 할 것이냐? 보면은 처음에는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다 그러다가 이 사진을 보면은 거의 휠체어나 이런 쪽에 이렇게 처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처럼 되고 있죠. 그런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이 후쿠시마에 대해서는 The robots sent into Fukushima have died. 거의 인간과 비슷한 그런 어떤 표현을 쓰면서 이제 죽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데 근데 후쿠시마 이 상황에 투입된 로봇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진짜 시체가 이렇게 쌓인 거죠. 우리가 그 사진은 못 구했는데 아시겠지만 센텍 슈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전에 인공지능 윤리 심포지움에서 전천 교수님이 썼던 그런 건데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우가 나를 길들여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Please tame me. 근데 어린 왕자가 얘기하기를 난 너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랬더니 팍스가 하는 얘기가 길들이는 것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만들어야지만 이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길들여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람들은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기 때문에 팔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프렌십 같은 거는 팔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냉소적인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과 기계와의 관계, 인공지능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다른 종과의 관계도 우리가 심각하게 같이 생각을 해야지 이 세계에서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Art and Play는 이 포스터는 하카비에서 2013년에 뮤지엄 위다웃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엄 위다웃 월즈라는 제목하에 포스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뮤지엄 안에 설치한 게 아니라 길거리에 이 포스터를 쭉 붙이고 단순한 질문만 한 거죠. 여기 보면은 Anthropocene 아름다운 거냐? Is Anthropocene beautiful? Is Anthropocene just? Is Anthropocene human? 그래서 그러니까 거리에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굉장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거는 한 작가가 인간과 플랜트와의 어떤 그리고 흙 뭐 이런 것들을 형상화한 하나가 되는 그런 작업을 한 거고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거는 보면은 제목이 플라스티보라고 그러잖아요. 보라는 거는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먹는 생명체가 나타났다. 그럼 그 생명체의 위는 스토막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의 센서리 오가는 어떨 것인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오른쪽에. 굉장히 흥미롭죠. 아티스트의 예술가의 상상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얘기를 들면은 저희가 컨택을 한 사진작가 중에 홍진헌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에 대낮에 찍은 사진입니다. In the middle of day.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인데 사진이 아닌 거죠. 그 이유는 원래 사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을 한 1000여 장을 찍어서 그 자동차나 아니면 다른 움직이는 것들을 다 지운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예술적인 작업이 들어간 거죠. 왜 이런 작업을 했을까요? 홍진영 작가가 후쿠시마를 보고 사람이 안 사는 그 거리, 그런데 뭔가는 다 있고 캣까지도 다 있는 그런 어떤 그 거리를 상상을 하면서 서울이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라는 거를 사진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물론 인류세를 생각하고 찍은 건 전혀 아닌데 저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인류세적인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던진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이거는 네버 언론이라는 게임입니다. 에스키모의 한 소녀가 화이트 팍스죠. 여우와 친하게 되는 그런 어떤 하면서 이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물론 굉장히 히트를 했지만은 롱런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류세를 더 이렇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작업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간략한 계획을 말씀드리자면은 2020년에 전시를 한번 하고 주제는 좀 바뀔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한 번 더 전시를 할 거고 일단은 서울 시립과학관하고 같이 하기로 돼 있는데 장소도 조금 더 좀 더 넓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는 여기 와서 촬영하고 계신 EBS 팀과도 같이 다큐멘터리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연구, 교육, 인게이지먼트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Radical Interdisciplinary Narrative. 이게 그러니까 저는 트랜스디스플리너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디스플리너리 백그라운드가 있고 PhD가 있고 다 있잖아요. 자기 트레이닝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불성설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제일 잘하고 제일 잘하는 거를 가지고 또 다른 잘하는 사람과 또 얘기를 해서 뭔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굉장히 레디컬한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레디컬 인터디스플리너리 그냥 프로젝트만 같이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상대방한테 이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벽을 없애고. 그리고 험블 인라이트먼트라는 거는 이제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에서 했던 거고 우리가 늘 이 실존적인 문제, 존재론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안고 부둥켜 안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변혁을 위한 액티비즘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서양 페인팅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김홍도의 작품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홍도는 18세기 후반의 그림인데 로얄 페인터였습니다. 궁중 화가였는데 이 작품 자체는 하버드에 있고요. 발현이라는 작품인데 금강산에 가면은 이 동그랗게 생긴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화가를 보내서 이것을 그려라.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 신하들과 캐비넷 멤버죠. 캐비넷 멤버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연은 무엇인가? 이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게 현실은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걸 바탕으로 시를 지어라, 포임을 지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과제를 주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사회가 아닙니다. 이런 세상인 거죠. 이게 서울의 자연입니다.
이것도 그 홍진원 작가가 그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자연은 이런 자연입니다. 이 사진은 이렇게 참여연구원 중에 한 분이신 남욱현 박사님이 그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에그리컬처는 그 논이 있고 집이 있고 저쪽 산이 있고 다리도 있고 해안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강물도 흐르고 이게 우리가 그 익숙한 그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그 컬처가 하나가 된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지구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할 수 있을지 우리 계속 고민하고 앞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